사람들은 내가 치매라고 했다. 그래서 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잃은 게 아니었다. 잊은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야 끝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이겼다. 버려진 이름. 나는 언제부턴가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환자 27번. 침대 번호가 내 이름이었다. 간호사들은 아침마다 차트를 보며 27번 식사 거부, 27번 투약 완료 같은 말만 주고받았다. 70평생 살아온 김동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두 글자 숫자로 줄어들었다. 처음엔 화가 났다. 내가 뭐가 됐다고 번호로 불려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아들 부부가 나를 이곳에 데려온 건 석 달 전, 늦가을이었다. 며느리는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여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계시고 식사도 영양식으로 나와요. 저희가 자주 면회 올게요. 아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시고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릴 리 없다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석 달째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그저 매달 자동이체로 입소비 200만 원씩만 빠져나갔다. 나는 매일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입구를 바라봤다. 혹시나 아들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오는 건 택배기사와 식자재 배달 차량뿐이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자리에 앉는 것도 그만뒀다. 기다림이 주는 고통이 차라리 포기보다 더 아팠으니까. 치매 말기. 내 진단서에 적힌 글자였다. 간호사들은 내 앞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뭐 상관이야. 이 양반 얼마나 더 버틸까? 벌써 3개월째인데. 한 젊은 간호사가 물었다. 근데 진짜 치매 맞아요? 가끔 눈빛이 멀쩡해 보이는데. 선배 간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차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쓴 거야. 우리가 뭘 안다고. 나는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았다. 손은 떨렸고 입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귀는 멀쩡했다. 그리고 머릿속 기억도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손자 돌잔치 날 며느리가 입었던 분홍색 한복, 아들이 대학 합격하던 날, 내가 끓여준 미역국,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여보, 애들한테 짐 되지 마요. 모든 게 선명했다. 치매라고? 거짓말이었다.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다. 이제 저 인간이 죽으면 집도 땅도 다 우리 거예요. 서류는 다 정리해뒀어요.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원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가 조용히 잘 처리합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드는데 돈은 상관없어요. 깔끔하게만 해주세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어가며 버텼던 그 세월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나는 그날 밤부터 결심했다. 잊은 척하되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나를 바보로 본다면 나는 그 바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겠다고.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침대에 누운 한 노인의 고요하고 차가운 분노로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엔 천국 같았다. 로비엔 밝은 음악이 흘렀고 벽에는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팸플릿에는 사랑과 돌봄으로 행복한 노후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안도했다. 아, 여기서라면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일주일도 못 갔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었다. 하얀 커튼과 소독약 냄새로 치장한 또 다른 지옥이었다. 약 시간은 정확했다. 매일 오전 9시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병실을 돌았다. 자,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약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내 옆 침대 박 할머니는 당뇨병 환자였다. 나도 당뇨가 있어서 그녀와 같은 약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의 약이 달라졌다. 이거 당뇨약 맞아요? 색깔이 다른데. 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면 간호사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할머니, 매일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드세요. 제가 약을 잘못 줄 것 같아요? 나는 그날부터 주의 깊게 관찰했다. 간호사는 약 카트 안에서 은밀하게 약통을 바꿔치기 했다. 비싼 약 대신 싼 약을, 필요한 약 대신 그냥 비타민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걸까? 뻔했다. 원장과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였다. 박 할머니는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자주 쓰러졌다. 하지만 아무도 약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보호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식당 입구에 붙은 메뉴판에는 프리미엄 영양식이라는 그럴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침 흰죽, 달걀찜, 나물 반찬 점심 현미밥, 생선구이, 된장국 저녁, 야채죽, 두부조림, 과일. 보호자들이 보기엔 완벽한 식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달랐다. 흰죽은 물에 가까웠고 달걀찜은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나물은 며칠 묵은 듯 시들었고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온 건 냉동 어묵과 짠 김치뿐이었다. 한 번은 주방 앞을 지나다 들었다. 조리사가 배달원에게 말했다. 이번 달엔 식자재비 또 깎였어요. 원장님이 최대한 아껴 쓰라고 했대요. 배달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노인분들은 뭘 드시는데요? 그냥 대충이죠, 뭐. 어차피 불평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파킨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달에 한 번 며느리가 올 때였다. 그녀는 늘 점잖은 옷차림으로 와서 원장실에 들어갔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나는 복도 구석에서 그 장면을 봤다. 원장은 봉투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특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사시면 곤란한데. 원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원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27번 환자는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빨리 죽으라는 소리였다. 오래 살면 비용이 더 들고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였다. 나는 그날 밤 노트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를 빼곡히 적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이건 언젠가 쓸 증거였다.
나는 매일 밤 그렇게 기록했다. 잊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나만 이상함을 느낀 건 아니었다. 요양원엔 나처럼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박할머니는 말을 더듬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윤 노인은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숫자 계산은 누구보다 빨랐다. 그리고 최 노인은 늘 신문을 찢어 모으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직원들은 그를 신문 할아버지라 부르며 비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걸.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박할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저도 알아요. 이곳이 이상하다는 거. 쪽지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2시 창고 뒤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자정이 되자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는 어두웠고 당직 간호사는 딴짓하느라 정신없었다. 나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창고로 향했다. 이미 3명이 와 있었다. 박할머니, 윤노인, 최노인. 우린 서로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 묵직한 연대감이 흘렀다. 최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30년 동안 기자로 일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 코는 살아있어요. 이 요양원 뭔가 냄새가 나요. 그는 신문 스크랩 뭉치를 펼쳤다. 전국에 비슷한 사건이 12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사망 후 재산 분쟁, 보호자와 요양원이 결탁해 유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죠. 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 통장에서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아들 명의로요. 근데 아들은 면회도 안 와요. 제가 직접 은행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 들었어요. 제 딸이 원장한테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엄마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모두 침묵했다. 각자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겹쳤다. 나는 내 노트를 꺼내 보여줬다. 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원장의 대화, 약 바꿔치기 현장, 식사 부정 내역. 다 여기 있어요. 최 노인이 눈을 빛냈다. 좋습니다. 우리 각자가 본 것, 들은 것을 모읍시다. 조각난 퍼즐을 맞추듯이 윤 노인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우린 다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증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모읍시다. 서류, 녹음, 영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늙고 병들었고 힘도 없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린 약하지 않아요. 다들 기억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 모임의 이름을 제안했다. 기억해. 잊지 않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최 노인이 웃었다. 좋습니다. 우린 기억으로 싸우는 거군요. 우린 그날 밤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최 노인은 서류 수집, 윤 노인은 재정 추적, 박할머니는 직원 동선 파악, 나는 총괄 기록. 우린 늙었고 병들었고 버려졌다. 하지만 기억만은 잃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존엄이었고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며느리 최선희는 월요일마다 왔다. 오전 10시 정각. 늘 단정한 투피스 정장에 가죽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로비에서 그녀는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2층 병실로 올라와 문을 열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온기는 없었다. 마치 대본을 읽듯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잠깐 잡았다가 금방 놓았다. 차갑고 형식적인 손길.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을 살폈다. 약봉지, 물컵, 낡은 노트.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밥은 잘 드세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보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건강하시니 다행이에요. 5분 남짓 앉아 있다가 그녀는 일어났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아버님. 또 올게요. 거짓말이었다. 다음 주에 또 올 거라는 게 아니라 또 올게요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본 순간이 있었다. 그날 그녀는 원장실에서 나오면서 복도에서 나와 마주쳤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려는데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봤다. 그녀도 나를 봤다. 그 짧은 순간 우린 서로 알았다. 내가 안다는 걸, 그녀가 들킨 걸. 침묵이 흘렀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소리만 웽웽거렸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선이에요. 나는 표정을 바꿔 다시 창밖을 봤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원장실로 갔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원장님, 저 노인 약을 좀 더 세게 써주세요. 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정제를 꽤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치매 진단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리고 기억이 너무 또렷한 것 같아요. 아까 저를 보는 눈빛이 알겠습니다. 용량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번 달 후원금은 더 드릴게요. 나는 휠체어를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천천히, 조용히, 합법적으로. 나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돌아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번엔 파킨슨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내 약이 바뀌었다. 간호사가 건넨 알약은 이전보다 훨씬 컸다. 분홍색 캡슐이었다. 27번,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새로 처방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알약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긴 채 물만 삼켰다. 간호사는 내 입을 확인하지 않았다. 잘하셨어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알약을 뱉어내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날짜를 적어 보관했다.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증거는 하나씩 쌓여갔다. 나는 낮엔 더욱 완벽한 치매 연기를 했다. 밥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간호사 이름을 헷갈려 했다. 김 간호사님, 물 좀 저박 간호사예요, 할아버지. 아, 미안. 직원들은 내게서 경계를 풀었다. 27번은 진짜 끝물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며느리가 다시 왔을 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확 스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선희.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허공을 봤다.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며느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 밥은 먹었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서 그녀가 원장과 악수하는 게 보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내 속은 끓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기였다. 나는 노트를 꺼내 오늘 일을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최 노인은 젊은 시절 탐사보도 기자였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증거 수집에 일가견이 있었다. 어느 날 우리 기억회가 모였을 때 그가 말했다. 원장실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핵심 서류가 거기 있을 겁니다. 재산 처분 계획서, 보호자 동의서, 재정장부, 다 거기 있어요. 윤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문은 늘 잠겨 있고 CCTV도 있는데. 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금요일 밤이 기회입니다. 그날은 직원이 가장 적어요. 우린 일주일을 준비했다. 박 할머니는 직원 교대 시간을 파악했고 윤 노인은 원장실 열쇠 위치를 알아냈다. 나는 원장의 일정을 체크했다. 금요일 밤 9시 원장은 늘 회식을 갔다. 그리고 자정쯤 돌아왔다. 그 3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금요일이 됐다. 밤 9시 30분 원장이 나가는 걸 확인한 뒤 나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다. 당직 간호사가 물었다. 27번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저기 있잖아요. 나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갔다. 여긴가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다른 환자에게로 갔다. 아이고, 치매 환자들은 진짜. 나는 조용히 원장실 앞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소화기 뒤에 비상 열쇠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 문이 열렸다.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철을 펼쳤다. 입소자 사망 후 재산 처분 내역.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김영숙, 75세, 사망일 2024년 3월 15일, 재산 처분액 3억 2천만 원. 이순자, 80세, 사망일 2024년 5월 7일, 재산 처분액 2억 8천만 원. 그리고 내 이름이 있었다. 김동수, 72세, 예상 사망일 2025년 1월, 재산 처분 예정액 5억 원. 나는 숨이 막혔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너무 떨려 초점이 잘 안 맞았다. 다시 찍었다. 1장, 2장, 10장.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그리고 다른 서류철도 뒤졌다. 보호자 후원금 명세서, 며느리 이름이 매달 300만 원씩 기록되어 있었다. 의료비 허위 청구 내역, 실제로 쓰지 않은 약값을 보험공단에 청구한 목록이었다. 나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숨겼다. 불을 끄고 문 뒤로 숨었다.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갔다. 이상하네,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녀는 원장실 문을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녀는 돌아갔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열쇠를 다시 소화기 뒤에 놨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손에 쥔 휴대폰은 뜨거웠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기억회가 모였다. 나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사진들을 넘기며 설명했다. 최 노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완전한 증거입니다. 윤 노인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 개자식들, 우릴 물건처럼 거래했어. 박 할머니는 울먹였다. 우리 딸도 여기 있어요. 최 노인이 말했다. 이제 CCTV만 확보하면 됩니다. 봉투 주고받는 장면, 약 바꿔치기 장면. 영상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 노인이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CCTV를 확보하죠? 최 노인이 웃었다. 창고에 낡은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고쳐볼게요. 며칠 뒤 최 노인은 기적을 일으켰다. 고장난 CCTV 카메라를 수리한 것이다. 우린 밤마다 원장실 문 앞 복도에 카메라를 숨겨뒀다. 화분 뒤, 소화기 위, 액자 뒤. 위치를 바꿔가며 찍었다. 며느리가 오는 날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혔다. 간호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도 찍혔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찍혔다. 2주일 뒤 우린 결정적인 영상을 얻었다. 며느리가 원장실에 들어가 말하는 장면이었다. 27번 환자, 이번 달 안에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원장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쓰겠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카메라에 선명히 담겼다. 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나는 USB에 모든 사진과 영상을 옮겼다. 그리고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증거 확보 완료. 2024년 11월 22일.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우린 서로를 봤다. 늙고 병든 4명의 노인. 하지만 우리 눈빛엔 결의가 있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었다. 정전이 난 밤이었다. 11월 28일 밤 11시. 갑자기 요양원 전체에 불이 나갔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뛰어다녔다. 뭐야, 왜 불이 나가? 전기실 확인해봐. 혼란이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만든 혼란이었다. 윤 노인이 전기실 차단기를 내린 것이다. 그 틈을 타 나는 휠체어를 타고 직원실로 향했다. 최 노인과 박 할머니가 복도에서 망을 봤다. 직원실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윤 노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1234. 너무 단순했다. 화면이 켜졌다. 나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했다. CCTV 녹화본, 서류 스캔본, 녹음 파일. 모든 걸 USB에 담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님, 3층에서 환자분이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그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그 사이 컴퓨터를 끄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직원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경보음이 울렸다. 삐익. 비상벨이었다. 누군가 눌렀다. 원장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우리를 노려봤다. 뭐 하는 거야, 이 노인네들이. 나는 휠체어를 돌려 반대편으로 갔다. 최 노인이 소리쳤다. 뛰세요. 각자 흩어져요. 요양원이 술렁였다. 간호사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하지만 우린 건물 구조를 다 외우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비상계단으로, 윤 노인은 식당으로, 최 노인은 창고로 사라졌다. 나는 로비로 향했다. 원장이 내 뒤를 쫓았다. 김동수, 멈춰. 당신 뭘 가지고 있어? 나는 멈추지 않았다.
로비 한가운데서 휠체어를 멈추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다. 원장이 황급히 주었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복사본이에요. 진짜는 이미 다른 곳에 보냈어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이메일 발송 완료 메시지가 떠 있었다. 수신인 경찰청 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MBC 시사 프로그램, 한겨레 신문 사회부. 일주일 전에 이미 다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확인차 온 거예요. 그 순간 요양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최 노인이 신고한 것이다. 경찰들이 로비로 들어왔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원장님이시죠? 원장은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오해예요. 이 노인분들이 치매가 있으셔서 헛소리를. 경찰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경찰청에 고발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요양원 재산 횡령, 노인 학대, 의료비 부정 청구. 영장 나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서 뛰려 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그녀 앞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비켜요, 할머니. 안 비켜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경찰이 며느리를 붙잡았다. 최선희 씨 맞습니까?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완전히 뒤집혔다. 경찰들이 원장실과 직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직원들은 하나둘 연행됐다.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시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천천히 합법적으로. 그게 잘못이 아닌가요? 소방차도 왔다. 요양원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최 노인이 창고에서 일부러 연기를 피운 것이었다. 사람들 이목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씩 웃었다. 뉴스 카메라들이 도착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봤다. 경찰에 끌려가는 원장, 울며 손살에 치는 며느리, 혼비백산한 직원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통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이 모든 게 왜 필요했을까? 가족이 가족을 믿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최 노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해냈습니다. 김노인. 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끝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끝입니다. 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기억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우린 끝까지 기억했고 끝내 증명했어요. 그날 밤 요양원은 화재 사고로 뉴스에 나왔다. 하지만 진짜 뉴스는 다른 거였다. 요양원 재산 횡령 사건, 노인 4명이 직접 증거 수집해 고발.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다. 병원 침대는 요양원 침대보다 훨씬 깨끗했다. 하얀 시트, 부드러운 베개,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 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그날 밤 너무 무리했던 탓에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말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봤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주름이 더 늘었다. 머리도 더 벗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선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를 그런 곳에 보낸 줄 몰랐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어 그냥 손을 빼냈다. 내가 몰랐을 리 없지.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너도 알고 있었어. 선이가 매달 요양원에 돈을 주는 것도, 내 재산을 노리는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지.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기억하니?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아들이 울먹였다. 아버지, 근데 넌 어떻게 됐니? 내 아버지를 버리고 죽기만 기다리고 재산만 노렸잖아.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병실 바닥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나약했어요. 선이 말만 듣고 아버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이 아들을 포기했는지도 몰랐다. 나는 침대 밑에서 USB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건넸다. 이거 봐. 아들이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데요? 증거야. 선이가 나한테 한 모든 것들. 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약 바꿔치기, 재산 처분 계획서. 다 담겨 있어. 아들의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보라고 주는 게 아니야. 세상이 봐야 할 진실이야. 이미 경찰과 언론에 다 넘겼어. 넌 이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결정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다. 아버지, 선이랑 이혼할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다 밝힐게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 다 받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나는 불렀다. 동우가. 그가 돌아봤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아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나갔다. 나는 홀로 병실에 남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그냥 허무한 눈물이었다. 이겼다. 복수했다.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가족이란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 아니면 진심이 통해야 가족일까?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고 조용하게 모든 걸 덮듯이. 요양원은 폐쇄됐다. 원장은 징역 5년, 며느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들도 대부분 처벌받았다. 다른 요양원들도 긴급 점검을 받았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노인 4명이 밝혀낸 요양원 비리 기억으로 싸운 노인들의 복수. 우린 일약 유명인이 됐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딸과 화해했다. 딸은 눈물로 용서를 빌었고 박 할머니는 그녀를 안아줬다. 윤 노인은 빼앗긴 돈을 돌려받았다. 아들은 감옥에 갔지만 손자가 면회를 왔다. 최 노인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늙은 기자의 마지막 특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아들이 마련해준 집이었다. 그는 이혼했고 재산을 정리해 나에게 돌려줬다. 아버지,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매주 올게요. 그는 정말로 매주 왔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함께 TV를 봤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그때 정말 치매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멀쩡했어. 파킨슨병이었지 치매가 아니었어. 그럼 왜 치매인 척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드셨죠? 나는 창밖을 봤다. 힘들었지. 매일 밤 울었어. 너희가 날 버렸다는 생각에.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 잊지 않겠다고. 기억으로 싸우겠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됐어. 내가 변하고 있잖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들이 끓인 된장찌개였다. 맛은 영 아니었지만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사실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슬프긴 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서로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조금만 더 존중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들이 눈물을 훔쳤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아버지. 약속해요. 그래. 믿는다. 우린 함께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끝은 곧 시작이었다. 며칠 뒤 기억해 멤버들이 우리 집에 모였다. 박할머니, 윤노인, 최노인. 우린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진짜 해냈네요.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윤노인이 덧붙였다.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우린 늙고 약한데. 최노인이 말했다. 약하지 않았어요. 우린 기억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기억을 잃으면 자기를 잃어요. 하지만 우린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긴 이유예요. 모두가 잔을 들었다. 기억해를 위하여. 우린 웃었다. 주름진 얼굴들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요양원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감정.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기억은 나의 복수였고, 나의 존엄이었으며, 나의 승리였다.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통쾌한 웃음이 아니라 씁쓸하지만 평온한 웃음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진짜로 살 수 있었다.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의 끝에서 나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용서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다.